다음 발표는 라이트브레인 조성봉 이사님께서 사용자 친화적인 XR 제품의 UI, UX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성봉 이사님은 라이트브레인의 컨설팅 그룹 이사이자 리서치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이것이 UX, UI 디자인이다의 저자이십니다. 그럼 조성봉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라이트브레인의 조성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용자 친화적인 XR 제품의 UI, U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전의 연사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소 좀 미래 시점에서의 얘기를 드릴 건데요. 미래 시점에서 N년 뒤에 저희 회사는 이제 선행 연구를 많이 하는데 AI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요즘에 또 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UWB라는 신기술과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몇 년 뒤에 N년 뒤에 있을 일들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언가처럼. 그래서 사람하고 공간, 시간에 대해서 그런 예측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떤 기술들, 현재의 어떤 보편화된 어떤 형태들에 기반해서 말씀을 조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람에 대한 겁니다. 부캐. 부캐가 뭔지 아세요? 네, 부캐릭터.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부캐의 세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유명인들의 어떤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유명인들이 자신의 부캐릭터를 통해서 좀 색다른 면모를 마음껏 펼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타버스로 가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듯이 로블록스에, 제페토에, 포트나이트에, 그 다음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유튜버에서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포트나이트에서는 캐릭터가 있긴 했지만은 게임이라는 제한된 세상에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시대에 가면은 나만의 부캐를 만들어서 그 부캐를 가지고서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과 컨텐츠를 자랑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나만의 부캐를 가지고. 그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마이 이모지라든가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의 저런 캐릭터들이 이제는 이제 나를 대변하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런 캐릭터를 통해서 나를 이제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아메리카 대륙 같은 하나의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많은 메타버스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는 레디 플레이 원의 포스터와 일본의 애니메이션 썸머 워즈에 대한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개의 메타버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 메타버스에 나만의 부캐들이, 나만의 페르소나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FPS 게임에서의 나만의 페르소나, 또 썸머 워즈에서의 나만의 페르소나, 포트나이트에서의, 제페토에서의, 현실 세계에서의 나는 둘이고 싶어도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가 싫어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메타버스에서는 굉장히 다면적인 인격들이, FPS 어떤 게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다가도 제페토 같은 데서는 친절하고 상냥한 이웃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상세계가 메타버스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가상세계는 메타버스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MR과 AR과 XR,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는 세상이, 다시 말해서 가상세계도 포함이 되지만 현실 세계에서 가상화된 어떤 이런 비주얼 효과라든가 청각적인 어떤 형태라든가 이것들이 메타버스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 수많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상세계도 있고 현실 세계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만의 페르소나들이 각각 등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의 많은 시간, 나의 많은 일상을 점유해요.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많이 아마 생길 겁니다. 지금의 Z세대, 그보다 어린 알파 세대들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상생활들이 영위되기 때문에 뭐 게임이나 커뮤니티, SNS 그런 레벨이 아니라 삶 자체가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에서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삶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갈등과 자기 성찰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교실 같은 이미지에서도 인격이 형성되지만 메타버스에서도 인격이 형성되는 거죠. 보완적으로 인격이 형성되고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점점 더. 메타버스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죠. 이거는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의 사용자들은 이미 성숙된 인격들은 그거에 대한 충격이 덜하겠지만 지금의 알파 세대들은 굉장히 좀 그런 면모를 많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그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그 DG 카지노라는 저 XR 게임에서 여러 캐릭터가 카지노 게임을 도박을 하죠. 도박? 그냥 게임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저 중에 누가 AI일지 누가 실제 사람일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적어도 저 메타버스에서는 누가 사람인지 누가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다음 중 사람과 AI를 구분하여 보시오. 우리는 못할 겁니다. 메타버스에서. 옆에 보시면은 LG전자에서 만든 김래아, 그 다음에 릴 미케일라라는 인스타 팔로워가 저보다도 훨씬 많아요. 저보다 한 100만 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32만 명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AI 캐릭터거든요. 저런 분들이 지금은 뉴스거리죠.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막 활보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수많은 AI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를 맺고 뭐 의형제를 맺고 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겠죠. 근데 소통의 방식이 디지털로 변경됐지만 이미 알고 있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죠. 이미 알고 있던 친구들과 카톡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 인스타 팔로워를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 친구를 분간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내 친구하고 똑같은 캐릭터가 저기 어딘가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을 하게 해야겠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굉장히 붐비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하고 AI뿐만 아니라 내 사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 내 냉장고들이 아니라 냉장고는 하나밖에 없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내 가전제품들이 메타버스에서 버젓이 활보하고 다닐 겁니다. 토이스토리처럼. 저런 토이스토리처럼 내가 올리거나 가전회사에서 올린 기본값을 내가 설정을 바꿔서 다르게 하고 메타버스에서 내 냉장고를 만나잖아요. 배고파. 오늘 뭐 먹을 수 있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 냉장고 캐릭터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겠죠. 주인님,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있는 거라고는 날짜가 지난 두부밖에 없는데 그거는 먹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혹시 장 보실래요? 제가 장 봐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내 사물들을 캐릭터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그 얘기였죠.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켜서 내가 카메라를 내 냉장고에다가 갖다 대면 카메라가 일단 비주얼 리커그니션 인식을 하고요. 동시에 UWB라는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통해서 빠르게 사물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AR로 증강현실로 한번 펼쳐질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가상현실에서 만났던 그것처럼 내 냉장고가 자기의 배를 까보이고 내용물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장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인님한테 호소하겠죠. 현실 세계에서도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굉장히 웃기게 되죠. 메타버스, 내가 SNS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AI 캐릭터,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나의 장난감, 나의 냉장고, 그 수많은 나의 무언가들이, 내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활보하고 다니고 내 옆에 쫙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냉장고끼리 서로 대화를 하겠죠. 냉장고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레시피를 교환하고, 요즘에는 이 더울 때는 삼계탕을 어떻게 끓이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화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사회화, 심리학의 용어인데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나는 이 연결의 어떤 복잡성을 나타내요. 사회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문명의 세계가 더 고도화된다라고 또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이 사회화라는 게 굉장히 웃긴 거죠. 그러니까 AI와 내 사물과 내 장난감과 이런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실제 현실 세계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요.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밑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저 캐릭터, 내 앞에 있는 캐릭터, 저 친구하고 계속 얼굴을 마주대어 보면 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제가 나한테 뭘 알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고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옆에 있는 그 루메토의 이런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랑 협업을 하는데 저 협업의 대상은 동료 의사가 아니라 동료 의대생들이 아니라 하나는 분명히 AI일 겁니다. AI나 아니면은 뭐 수술 도구가 될 수도 있죠. CT 기계가 사람의 모습을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줄 수도 있죠. CT 촬영 결과를 봤더니 뭐 몇 번째 단층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래? 라고 실제 사람인 나한테 저 메타버스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상호작용으로 좀 현실적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너무 황당한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메타버스에서 XR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인식과 제어죠. 물체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내가 제어하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숙명인데 인식 측면이라면 일단은 스크린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제 앞에 있는 노트북처럼 이런 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라 공간적인 3차원적인 그런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지겠죠. 그러면서 때로는 가상세계가, 때로는 AR로 된 현실 세계의 어떤 오브젝트가 3D 오브젝트가 뜨는 식으로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간에 그렇게 될 거고요. 화면이나 공간의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아마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서 인식의 범주가 2차원 공간이 아니라 이 3차원 세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동, 우리의 어떤 서 있는 각도라든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인식의 범위가 달라질 겁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메타버스에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못 볼 수도 있어요. 눈앞에 없으면. 뒤를 돌았을 경우에 보는 경우도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시선과 움직임을 일치시키거나 아니면은 오감을 다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 VR의 가장 큰 문제인 멀미 문제가 해소되고 있죠. 그리고 감각도 확장되고 있죠. 이런 기술의 발전들은 이 3D 공간에서 3차원된 공간에서의 물체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뭐냐? 현실 세계에서 인식하는 것과 가상 세계에서 인식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마 터치일 거고요. 그 다음에 터치와 제스처. 나중에는 오감 중심 인터랙션으로 아마 발전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밑에 보시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죠. 물리적인 어떤 하나의 매개체, 예를 들어 장갑이다, 아니면 손목에 차는 밴드다, 아니면 트레드밀, 레디 플레이 원에서 나왔던 그 트레드밀 그런 것처럼 뭔가 걷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아마 한 5년간은 그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UI, 아까 얘기했던 3차원 공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주지하고 넘어간다면 3차원 UI는 네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다이제틱 UI, 캐릭터가 인식하는 UI죠. 그 다음에 non 다이제틱 UI,
이거는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가상세계를 보는 내가 캐릭터는 보이지 않아요. 캐릭터 입장에선 보이지 않고 가운데 있는 화면처럼 이 주변에 화면 주변에 뭔가가 나타나겠죠.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듯이 이름이 토미 스타크였나요? 그 주인공 이름이? 그 옆에 이렇게 쭉 나타나듯이 그게 이제 논자이덴틱 UI죠. 그 다음에 스페셜 UI가 있죠.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걸어갈 때 저기 멀리 있는 것들을 가까이서 보고 아니면은 내 쪽으로 당겨서 보고 그러면서 그게 뭔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이것들은 2D일 경우도 있고 3D일 경우도 있고 사각형일 경우도 있고 되게 볼륨감이 있는 공 형태일 수도 있죠. 그거는 뭐 그 서비스나 그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UI가 있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뭐 저쪽 어딘가의 구석에 포션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내가 가서 집어먹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 UI죠. XR에서는 대부분이 스페셜 UI일 겁니다. 대부분이 스페셜 UI일 겁니다. 밑에 지금 립모션하고 구글 지도의 사례가 나오는데 립모션은 사실은 MR기기죠. 공간 위에 저게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저 오브젝트를 회전시키고 둘러보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구글 지도는 경로를 알려주는데 저 여우가 나한테 경로를 알려줘요. 물론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어포던스가 있긴 하지만 저 여우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왼쪽으로 날 따라와 이러면서 경로를 안내해줘요. 여우가 아니라 뭐 멋진 잘생긴 신사분이 안내할 수도 있고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캔버스 사이즈를 고려해야 되죠. 실제 세계하고 거의 유사한 경험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영역들, 가시 영역, 그걸 이제 컴포터블 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영역, 그 이제 세이프티 존, 우리가 주목하는 인간은 주의력의 한계 때문에 시각 영역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주변 보는 뿌옇게 보이죠. 근데 앞으로 전방으로 향해 있는 시선이 향해 있는 부분들은 뚜렷하게 보이죠. 그게 이제 세이프티 존, 그 다음에 주변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가 내 눈앞에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시선을 돌렸을 때, 고개를 돌렸을 때, 위로 향했을 때, 이 각각의 그랬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스페셜 UI가 등장을 하겠죠. 걸을 때, 뛸 때, 그때도 그런 속도감에 따라서 보여지는 방식이 아마 달라질 거고요. 이동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걸어서 제한된 공간, 이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걷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뭐 레디 플레이 원에서도 저런 VR 로코모션이 나왔지만 그 전에도 사실 저런 사례들은 많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걷는 경험 말고 순간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자체를 뭐 이렇게 축지법처럼 축소시킨다든가 나른다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과금이 더 책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서비스 회사에서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화면이나 시선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6도프라고 얘기하는 상하 좌우 앞뒤가 다 배려가 돼야 되겠죠. 아직은 컨트롤러의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움직이지만은 점점 신체적인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그게 똑같이 내 고갯짓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컨트롤러 포인터로 선택 조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뭐 직업상 한 5년 전부터 그런 그 VR 헤드셋을 막 이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쓰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은 인간의 그 몸 그 자체죠. 그래서 애플도 관련돼서 이 VR 그 관성 측정 장비 기반의 VR 장갑을 만들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페이스북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시가 있고요.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추세죠. 가장 뛰어난 거는 지금 이 미세 유체 기반의 액추에이터 기술을 적용한 헥트X라는 이 장갑인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뛰어나요. 그 표면의 질감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미세 유체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의 표면을 만진다 그러면은 그 만질 때 매끄러운 느낌이라든가 돌의 표면, 약간 좀 거칠거칠하겠죠.
화강암인 경우에는 그런 거칠거칠한 느낌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손에 있는 그런 장치가. 만약에 뭔가를 쥐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쥔 거를 잡아당긴다. 실제 이 동영상에서는 비행기를 조종하거든요. 잡아당길 때 그 약간의 저항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기 자체의 무게감도 있고 당길 때도 뭐 쉽게 당길 수 없도록 어느 정도 어떤 그 모터가 작동하겠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문제가 있죠. 저거 자체가 일단은 저걸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뿐이지 기술은 항상 더 작아지고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하는 걸로 갈 테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뭔가를 조작할 때 뭔가를 우리가 조작을 해야겠죠, 실제. 그때 많이 사용되는 게, 현재도 사용되는 게 이제 컨텍스트 메뉴입니다. TV를 향해 있을 때 뜨는 메뉴, 전등을 향해 있을 때 뜨는 메뉴, TV를 향해 있을 때는 TV에 적합한, 전등을 향해 있을 때는 전등에 적합한 이런 게 이제 컨텍스트 메뉴거든요. 그리고 호라이즌 뷰, 그다음에 게이지 스크롤링, 나의 눈동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크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도 그리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 호라이즌 뷰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UI들을 불러오고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커버 플로우죠. 커버 플로우는 사실 뭐 모바일이나 PC에서의 UX, UI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저렇게 이동하고 선택하고 조작을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현재에서 SK텔레콤에서 채용 설명회 메타버스에서 자료를 나눠준다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에서 2D 데이터를 3D로 불러와서 동료들하고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다든가 네오스 VR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아바타를 저기 너 그 스킨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주고받는데 좀 있으면은 뭔가 저게 경제가 되겠죠. 교환 가치를 형성하겠죠 아마. 구찌에서 만든 신발이 얼마였죠? 24,000? 메타버스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한 24,000원인가 뭐 그게 팔리고 있죠 지금 현재도. 네, 시스템 컨트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사실 VR이 가장 앞서 있죠. 플레이 공간을 정의하고 path through라는 실제 환경과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노출되는 그 영역 지정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핸드 트래킹 설정이라든가 컨트롤러 진동 강도 설정 등이 현재 시점에서는 시스템 컨트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향후에는 그 세계관, 그 안에서의 어떤 삶, 경험에 대한 시스템 컨트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저 메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커버 플로우 방식으로 불러와서 선택하고 뎁스가 있을 경우에는 1차 선택, 2차 선택, 3차 선택 이렇게 들어가면서 각각의 메뉴들이 이제 같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씩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인데요. 스케일이나 색상,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시각적 피드백의 일관성을 준수하면서 청각이나 촉각적 피드백도 이제 제시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분야에서 가장 반면 교사가 이 하프라이프의 알릭스라는 게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느끼는 관성, 중력, 반작용, 무게감, 들었을 때의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게임 세계에서 저글링을 하고요. 게임 세계에서 저렇게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피아노도 칠 수 있는. 그거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오브젝트, 그 개체에 대해서 그런 물리적인 그런 피드백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글링을 할 수 있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색한 경험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분들은 외계인을 납치한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네, 여기까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사람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더 황당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공간하고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세계관이 메타버스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지금 가장 앞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페이스북 호라이즌인데 저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저것만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의 메타버스 세상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메타버스들을 우리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게 되게 숙명이고 관건입니다. 누가 그것을 지배하느냐? 메타버스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그 통로를,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천재들은, 픽사에 있는 이 천재들은 이미 그걸 예언했어요. 옆에 있는 주먹왕 랄프 1편, 2편이거든요. 왼쪽은 1편에서 여러 게임 세상이 있죠. 근데 그 게임을 나오면은 중간에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에서는 서로 다른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들이 서로 만나서 지금처럼 체리도 주고받고요. 데이트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고 그러죠. 저런 공간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메타버스에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밑에는 주먹왕 랄프 2편에서 나온 여러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얘는 더 천재적인 것 같은데 몬스터 인코퍼레이트에서 저 옷장 문을 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그런 식으로 여러 메타버스를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싫으면 다시 나오고 다른 문을 열고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 같고요. 이런 공간적인 제약의 탈피는 이미 나타나고 있죠. 2020 마마에서 이 어깨 수술을 받았던 슈가가 AR로 공연에 버젓이 등장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어색하긴 한데 분간이 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공간은 아마 일상적인 공간일 겁니다. 나의 집을, 나의 어떤 공연을, 미술관을, 이런 공간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나의 공간, 나의 방, 나의 동네, 나의 집을 꾸미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이제 되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아는 싸이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컨드 라이프 형태는 아마 아닐 겁니다. 좀 더 세계관이 클 거예요. 굉장히. 내 스스로가 지구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어떤 그 세계관들이 많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그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인셉션인 것 같아요.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죠. 직업상 저는 일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인셉션처럼 뭔가를 막 섞는 거죠. 내 눈앞에 에펠탑이 등장하고요. 서로 다른 타지마할과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이 지향하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어딘지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경험들이 펼쳐질 겁니다. 꿈속의 공간,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실 한가운데에다가 멋진 분수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세계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제페토 이런 데서 나오는 시간들은 어디인지 언제인지 모를 화창한 봄날,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현실입니다. 저는 UX를 지난 20년간 해오기 때문에 현실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가장 느끼는 것도 현실이에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나의 과거로. 나의 미래를 보고 싶다. 또는 테넷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고 싶다. 방금 전 5분을 돌아가고 싶다. 1시간을, 어제를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폴레옹이 돼본다. 환생물이 되는 거죠. 또는 회귀물. 내가 20년 전, 저는 20년 전이면 20 몇 살 때인데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젊음을 만끽하는 이런 메타버스,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런 화창한 봄날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시간대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했던 시간대를 이용하는 그런 메타버스 세계관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되게 예언가 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